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제거하면서 오늘부터 박 원장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의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 상임위 곳곳이 파행되는 소동도 있었죠.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회 상임위 세 곳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이 통합당의 반발 속에 또 처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11개 관련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통합당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의 관례를 깼다고 하는 점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통합당이 제대로 된 대안 내놓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만 얘기를 한다는 것도 또 저는 좀 무리가 있는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전월세까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되면 그 처리된 이후에 세금이 내는 부분들을 오히려 전월세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빨리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 세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어떻게 법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불안들을 잠재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통합당에서 반대를 하려고 하면 좀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통합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뭐 고밀도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공급 위주 대책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종부세 부담을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 쪽으로 거꾸로 가는 방향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놓고 같이 병합 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퇴장하는 모습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 평론가님, 대안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글쎄,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실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 국회가 이전까지는 이제 법안이 하나 올라가면 이제 소위, 그다음에 상임위, 그다음에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4단계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에서는 사실상 이제까지는 어떤 법안이 올라오면 만장일치 된 다음에 상임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위 구성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된 토론,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는지 아니면 이 법안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갔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시간을 한번 봤더니 기재위가 통과시키는데 7시간 걸렸고 국토위가 6건 처리하는데 1시간 걸렸고 행안위가 66분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입법 공청회 하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 대책이 만약 그럼 나중에 작동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다시 또 법을 바꾸나요? 법이라는 게 한번 시행해 놓으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종의 불가역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점에서 소위 자체 토론을 안 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통합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건 토론 과정에서 걸렀어야죠. 그런데 토론 자체, 소위 자체를 하지 않고 소위 구성 자체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무산시키고 바로 올라가서 1시간 만에 처리했다. 저는 이런 부동산 입법 물론 민생 시급하다는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 시급할수록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꿰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22번의 정책이 작동이 안 됐다 싶으면 이번 정책만큼이야말로 조금 더 신중하게 가고 그래도 공론화 과정이라도 한번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앞섰다는 건 저는 여당으로서 슈퍼여당의 위력을 과시한 건 좋은데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본원적 질문을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통합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9시에 긴급의총 소집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대안입법인데 자, 대안입법을 낸다고 과연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벽을 뚫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통합당의 현실적 고민은 바로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안 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만일 회의를 지연시키는 것도 한두 회지. 그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통합당이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근원적 질문할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뭐 장외 투쟁 얘기도 일부에 나오겠다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대안 입법을 내놓고 국민에게 여론전과 홍보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전 아마 고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통합당이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있을 때 그때 법사위에 앉으면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고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소한의 합의를 선택했더라면은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국토의 기재위 전부 다 통합당한테 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임위 통합당 스스로가 받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민주당이 일단 절차상에 있어서 이전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그 안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방식들을 해왔는데 그걸 깼다고 하는 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통합당은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게 민주당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려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통합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거기에 따르는 토론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안은 지금 시급히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통합당은 오히려 발목 잡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현재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은 토론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은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가 사라지면은 정치가 아닌 거죠. 전략인 거죠. 그러면 전략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여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라는 게 이제까지 물론 관행을 깨서 국회법을 어긴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 법만 어기지 않는다고 과연 그러면 그게 여당의 소임을 다하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야당이 3분의 1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서 얻은 그 의석을 줬으면 그걸 존중하는 모습은 최소한 비춰줘야 하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저는 아까 뭐 김성환 평론가 말 동의하지만 설령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갔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큰 효력이, 그러니까 실효가 없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여당 간사가 진행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이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는 사실 국회를 조금 좀 세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명예직이지 큰 역할을 할 게 없어요. 결국 중요한 의석인데 그런 점에서 좀 사실 여당의 책무를 조금 방기한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경실련에서 청와대 참모진 또 여당 의원들이 집 여러 채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조사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다주택자였고요. 전체 이제 재산을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2배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위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288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문제 제기만 안 됐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다고 얼마나 사실 통합당에서 비난했습니까?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15년 사이에 아파트 값으로만 30억 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평당 1억 원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럼 통합당 도대체 민주당을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고 욕했던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본인들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비판할 때. 자기 스스로는 왜 돌아보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참여연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 상임위에 다주택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은 부동산, 그러니까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오히려 12억 이상으로 올리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종부세 부과하는 기준에서 더 완화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맡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장에 맡겨가지고 그동안에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시장에 맡겨서 해결됐습니까? 부동산 값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이렇고 수도권에 사람들이 집중돼 있고 서울의 아주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전에도 잡지 못한 것을 현 정부가 못 잡았다고 막연하게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식들을 선택해야 됐던 거고, 앞서도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거 말씀하셨지만 그런 논의들은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수 없도록 어렵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큰 기조나 토론들은 이미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이번에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인데 통합당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시기에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다 그 재산 관부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 사실 저도 이런 점에서 국민 정서에 사실 굉장히 좀 반하는 듯한 이런 좀 재산 보유 현황인데, 그렇다고 재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다고 국회의원 하지 못하라는 그거는 우리 법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저도 이건 분명합니다.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41명 중 10명이 이제 뭐 이렇게 다주택자로 굉장한 저 부동산 고소득층인데 예. 그럼 국토위나 기재위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척하거나 혹은 변경하는 게 맞고요. 또 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은 설득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는 또 평가를 안 받으려면은 이런 데 대한 자정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책을 내는데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상임위 완전히 제척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런 기류가 사실은 정부는 2급 이상, 뭐 경기도는 뭐 4급 이상 다주택자들은 한차만 남겨 처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 입안자들, 그다음에 이런 시행에 관련된 사람들은 최소한 국민적 동의와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들에 대한 자기 처신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솔선수범은 정치권부터 해야 된다. 이건 야당부터 먼저 책임지는 게 저도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봐야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통합당의 생각을 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좀 흐르고 있고 입장을 좀 낼까요? 어떻게 낼 거라고 보십니까? 입장 사실상 좀 주호영 대표가 살짝 좀 낸 게 있죠. 그러니까 국회 분원 정도는 우리가 받겠다라는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국회 분원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 분원은 위헌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청와대는 이제 명시적으로 수도에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헌 논란이 있지만 입법은 그렇게 국회의 기구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열고 본회의는 또 서울에서 여나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야당도 좀 그런 어떤 정확한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고민은 있겠죠. 왜냐하면 충청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국가 어떤 발전 백년지 대계에서 왜 충청권이 소외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통합당 지도부들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통합당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저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건 국가 백년지 대계 차원에서 수도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국민에게 설득하는 게 맞는 거죠. 당내에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전략적으로 저는 좀 당파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의제는 민주당의 의제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이슈를 같이 논쟁에 들어가게 되면 급속하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 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좀 양쪽에 좀 뭐랄까요? 어느 쪽으로 가지 못하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아침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진천군이 진천시 승격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럼에 따라서 군이 이제 시로 승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한 350개 정도 되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옮기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은.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년지 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0년 뒤, 20년 뒤 얘기하면은 무슨 10년 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16년 전 일입니다. 그때 16년 전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탱크로 막 막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위헌 소송에서 위헌 심판에서 위헌 판정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16년만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지방은 오히려 시군 단위들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만 남아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까? 이런 기형적인 도시를 어떻게 방치하고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수도의 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 개조의 개혁과 관련돼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린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전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이라도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자고 꺼내놓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뭐 당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TF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위하고
이런 이제 그 기구들하고 같이 논의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그냥 정치적으로 뭐 부동산 문제 하나만 가지고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큰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그냥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시기에 행정수도 이전 꺼내놓으면 표가 어디로 쏠릴 것이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 논의에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접근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대승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중요한데 2차 공공기관 이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그 기혼 가구로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절반밖에 이전이 안 됐어요. 그럼 절반이 이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차 이전할 때는 이런 세심한 어떤 그 공과들에 대한 그 어떤 결과를 놓고 상당히 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보면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야 너희들 빨리 입장 내놔. 안 내놓으면 이거는 여기에 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 분권 강화해야 되는 제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지금 기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쪽으로 갔을 때 비로소 결과가 나는 것이지 이것을 도외시한 채 그냥 정치적 구호로 이거 이전하면 지방 살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한 좀 사전적 논의들이 좀 철저하게 진행된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점들은 꺼내는 게 저는 맞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도권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번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고요. 사실 지방 분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방 분권 얘기는 취임 초기부터 했습니다. 제2국무회의 신설하겠다. 그리고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계속 해왔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서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우리 이제 이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사실 꾸준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서 좌절이 되거나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는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이번에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야 사실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방으로 혁신도시 만들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면 지역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딜레마에 항상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행정수도까지 만약에 옮겨간다고 하는 전제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대학을 지방으로 옮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다못해 서울대로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로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수기가 필요한 문제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임연합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논의 나올 때마다. 남북 간의 합의가 됐다고요. 저는 뭐 대북송금 특검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남북 간의 합의 내용들을 다 들춰내는 작업들이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당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에도 통치행위로서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얘기들이 오고 간 것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조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현금이 오고 갔다,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4억 5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막 공개합니다. 네. 공개하고 NLL 발언도 없는데 NLL 포기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몇 년 동안. 근데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다고 하는 내용 지금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가의 내통이란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 근거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공개하고 정치 공세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25억 달러라고 지금 얘기가 또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면합의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상으로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하고 차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 투자하고 투자하겠다, 차관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남북 간에 무슨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과거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대북 뭔가 남북 간의 협력,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대북 퍼주기를 하고 있다. 그게 핵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선전선동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못하는 얘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정치 공세를 만들어가는 과거식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상 검증하겠다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진위를 밝혀라라는 통합당의 요구는 들어줄 필요도 없고 혹시 진위라고 하더라도 이건 적절치 않은 네. 처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통합당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이 긴급 의총에서 이 안건도 좀 다뤄졌겠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겠죠 지금. 예, 예. 네. 근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걸 하다 전면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이른바 인사청문 후반전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박지원 이제 원장이죠. 비슷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말을 4번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 했다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위조다고 했다가 논의는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죠. 이제 대북 문제를 전담한 국정원장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인가는 이제 끊임없이 대북 정책을 만들고 북한과 협상을 할 텐데, 자, 그럼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국민적 동의입니다.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동력을 얻고 그 정책의 가치를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혹의 시선을 놓고 본다면 혹시 또 뭐 이런 문제에 또 이면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의혹을 갖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런 점에서 이건 클리어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관계 다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다 안 까도 돼요. 존재하느냐 마느냐 부분하고 아까 그 부분이 정말로 그 현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과 현물이라면은 저는 그 부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마치 없던 것처럼 아니면은 야당의 아주 가짜 정치 공세처럼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더 위험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업무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자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위증하지 않았다는 걸 국민에게 명쾌히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둘러 임명한 것은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런 논란이 정치적으로 더 확산된 다음에 하면은 이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아마 강행하신 걸로도 이해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두 쪽의 이 문서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정부 여당도 무조건 아니다 시기에 그다음에 이건 국론 분열이다 이런 식으로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솔직하게 저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이 명쾌하게 들어요. 국민에게 예. 저는 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위조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을 바꾼 겁니까? 사실이 아니고 위조된 거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위조되고 사실이 아니다. 이게 같은 아니, 맥락 제가 아니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조다고 했다가 내가 사인하지 않았으니까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건- 내가 하지 않은 문서니까 위조됐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니까 사실이 아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왜 정말로 말바꿈입니까?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위조다고 했다가 위조라면은 뭔가가 있는 걸 바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의는 했다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논의는 예. 했다? 이거는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이런 네. 점에서 이 문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제 명예와 뭘 걸고라도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딱 그 원보이스로 나갔으면 되는데 약간 질문에 따라서 맥락성 답변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너무 네. 제가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통합당 입장에선 진위를 밝히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어떤 보입니다. 방법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마 제보자를 이제 내세우는 것과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문서라든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프로세스를 보여줄 건 같은데 저는 이 두 개가 사실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제보자 보호라는 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제 이것은 면책 특권에 기대지 말고 고소와 고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소 고발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오히려 저는 사법의 정치화 측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야당이 아마 좀 약간 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물을 제시한다면은 여당이 이건 받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이 지금 증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그게 사실 유무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얘기하는 그걸 거고요.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놓으면은 정부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열람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국정원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정부 여당이 저는 여기 대승적 차원에서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공세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NLL 대화록 그거 공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니었고요. 대통령이
남북 정상이 대화한 대화록을 다 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남북 간에 무슨 기록이 남아있는지 전부 다 까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얘기가 되는 이만큼 것이고요. 왔는데 이걸 묻고 가는 게 온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애초부터 이런 네. 논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전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다 봉인해 버렸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리고 이전 정부 때 그렇지 않았으니까 다 끄집어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거 문서 다 꺼내가지고 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했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대화록까지 다 꺼내놓고 이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서 해제까지 한 다음에 공개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가 왜 그러면 보수정부에서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들여다보지 않았겠어요? 국정원에서 다 갖고 있는데 그때 왜 안 나왔을까요? 그 주장에 제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면 확인해 주면 될 일이에요. 확인해 주면 될 일인데 그걸 말로 그걸 다 들여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온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지원 원장이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저는 클리어하라는 얘기,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지. 네. 이걸 가지고 저는 알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런 네. 내용을 의혹 제기하면 기록물 꺼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네. 아닙니다. 반복된 얘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겁니까? 저희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 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들 오늘 또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게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유세가 어렵기 때문에 TV 토론회 좀 중요성이 클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뭐 랜선 토론회라고 해서 정말 특이한 그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뭐 전당대회장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로 당원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또 일종의 새몰이 같은 것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코로나19 사태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움직이는 게 과연 이번에 랜선 토론회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단언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심이 사실 지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 우리 뭐 그 언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 간의 사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설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전에는 많이 미쳤을 텐데 이번에는 혼자서 들여다보고 혼자서 판단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이나 아니면은 권리당원들이 각 후보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당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쳐다볼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전 전당대회하고는 양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오늘 TV 토론 처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자체에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특히나 이제 지금 그 이낙연 후보는 이제 대세론에 계속 대세론과 안정화에 주력하겠지만 김부겸 후보가 꺼내도 이른바 태풍 선장론,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선장이 하차하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 이 논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봐요. 거기다가 이제 젊은 변화를 내세운 이제 박주민 의원이 과연 얼마나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성을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 이 문제가 친문 진영에 대한 어떤 그 당원 지지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나중에 어떤 정치적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금 꺼내 들 것인지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예상만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TV 토론을 기점으로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 홍보와 어떤 이 흥행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전략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부겸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열린민주당에 합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하겠다고 당대표가 의지를 갖는다고 열린민주당하고 곧바로 합당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사실은 당원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른바 이제 총선 때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당원들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같다고 해서 꼭 같은 당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당내
지지 세력들을 표로 끌어오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던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실현이 가능할지 일부분은 뭐 지금 당장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당권 레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